이재명은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능한 후보, 정직한 국민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선 후보들의 첫 출정식 장소라는 거는 결국 정치적인 의미 또 고려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으로 골랐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광화문은 이제 광화, 그래서 빛이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빛의 혁명 뭐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뭐 여러 집회 시위의 장소. 그러니까 이제 내란 종식과 아마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란 종식과 연계시키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한 거는 국회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의미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뭐 각종 이제 AI 뭐 이런 그 경제 현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엔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식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식의 어느 특정 지역 선정이라는 것이 그 당에서는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유권자들로서는 뭐 어디서 시작하든 선거운동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출정식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모습들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주목이 된 부분들이 네.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이 전체적으로는 파란색인데 네. 빨간색이 조금 섞어 들어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는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만큼 결국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서 국익을 위해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제 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해왔던 중도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중도층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보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실용주의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진영 간의 통합을 하는 그런 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경호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내는 다양한 문자 가운데 90% 이상이 경호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으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맞습니다.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라는 거 참 중요하고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제보 이야기를 하면서 뭐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수차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는 경찰이 맡고 있죠. 예. 그렇다고 뭐 물론 경찰에 100% 다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 경호 문제 또 그 대테러 뭐 이런 부분은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뭐 문제 삼을 생각이 없고요. 다만 이 그 테러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그 막 공개적으로 누가 무슨 제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나 반입이 금지돼 있는 나라고요. 예. 그에 관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된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못 믿고 그리고서 자꾸 경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지 이런 문제는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용하게 경찰과 협조해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어떤 러시아제 소총 반입이 돼서 뭐 그런 테러의 위협이 네.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이미 한 차례 사실상 살해 테러를 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제보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테러 협박 사건이 7건 정도가 지금 경찰에 접수가 돼서 수사 중이고 한 건은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7건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모든 테러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 신변에 대한 어떤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공포감이나 우려를 지나서서 사실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관련된 제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당연한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보수 텃밭 영남권 유세에 나서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TK 지역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좀 달성해 보겠다. 뭐 이런 목표가 아니냐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뭐 역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요, 그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얻은 표라는 것이 대략 뭐 20% 안팎 요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안동 출신이라는 본인의 그 강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뭐 30%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얻는 표, 뭐 항상 목표치 2자릿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 그 2자릿수를 달성한 경우가 거의 없는 형편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얻는 표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얻는 표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례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그 대구 경북에서 30% 득표율을 획득을 하려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그 호남 지역에 좀 호전된 분위기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은 목표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또 영남권 네. 표를 의식해서인지 어제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 낭만의 정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홍준표 시장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글에 대한 의도를 뭐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라기보다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홍 전 시장의 정책 부분 중에서 뭐 7공화국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진영 간의 통합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이념이나 진영 이런 것보다 국익이나 또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국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히게 되고요. 이것이 뭐 비단 뭐 영남권의 표심을 좀 더 구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홍 전 시장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정치적인 모욕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시장은 뭐 예전부터 좋아했다,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인데 이 시점에 저런 글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대구 경북의 표 때문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그 전에 뭐 우호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계 은퇴하고 그 지금 뭐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무슨 구애 뭐 이런 작전을 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전까지 대구시장이었고 대구 경북 쪽에서 그 지지세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함으로써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할 뿐더러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한테 패한 그 홍준표 전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진영에 대한
이관계 뭐 이런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이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충청과 대구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계엄은 처음부터 찬성 안 했고요. 어느 정도 어떤 정식으로 사과하냐 이런 것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계엄이 잘 됐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계엄 국무회의라는 곳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죠. 예. 그거는 뭐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그 계엄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후에 그 김 전 장관의 발언만 놓고서 이런저런 얘기인데 원인론을 그 줄곧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줄탄핵, 예. 특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론을 강조했었지 계엄 자체에 찬반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경선 전략으로서 저 부분을 약간 얼버무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중도층을 확보해야 할 전략적 이익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고 보다 공식적인 사과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중도층 공략 시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계엄에 대해 사과를 같이 했고요. 또 어제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방송 인터뷰 사과도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가 이미 지난 작년 12월 3일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미 탄핵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와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야 계엄과 관련된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소구력 있게 들릴지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들고요. 또 사과의 내용도 김문수 후보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 국민들께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인데 사실상 뭐 이 사과보다 사과 이전에 예전에 그 개헌 국면에서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들을 사과하라라고 했을 때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사과 안 하고 있던 장면들도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들과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과의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 그리고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에 있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국립묘지를 찾아서 김용태 내정자의 경우는 최상병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이제 어떤 시간상의 이유로 좀 뭐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물론 그 김용태 내정자를 그 지명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이 정치 현안에 관해서 완벽하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문제,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문제에 대한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김용태 내정자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공감대 같은 거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대목이 많다. 예. 그래서 이 최상병 문제도 앞으로 그 논의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김용태 내정자의 저런 방향,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둘 간의 어떤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지금 역할 분담을 완벽하게 얘기하기에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 예. 논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점차 나올 걸로 봅니다. 김용태 내정자의 임명을 두고도 어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런 고려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계열이다라고 해서 천하용인의 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각자 이제 개혁신당으로 나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등 이제 좀 계열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건지 또는 뭐 빅텐트를 시도할 것인지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선거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뭐 안 될 단일화가 되고 뭐 될 단일화가 안 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저는 어쩌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주도권이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론의 추이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김용태 내정자의 이 단일화 교두보 역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교두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예.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대항 카드로는 전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말씀하셨듯이 천하용인 중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다음에 용 예. 이 두 사람하고는 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하용인 중에 절반이 지금 이준석 후보를 떠났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중에 한 사람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김문수 후보가 지목을 함으로써 단일화까지 갈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을 국민의힘 대표로 내세웠다. 이러면 이준석 견제 카드로는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견제 카드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지 말란 법도 없죠. 예. 그러나 아직은 이준석 후보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전이 없을 뿐이지 적어도 견제 카드로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고 각각의 직책을 맡은 분들의 역할과 또 이제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는 참여를 안 했어요. 이름을 안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할이 지금 마땅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해왔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사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어차피 이 국면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젊고 이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상당한 정도의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냥 외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건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경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치적 위상을 저는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들이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 탄핵에 대한 사과, 또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또 단일화를 즉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향후에 한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름을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정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일단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함께 선대위 캠프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는 것, 그다음에 출당 조치 이런 부분일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떻게 관계를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4번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의 여수 산업단지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이준석 후보는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0%다. 아예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 입장이 대선 막바지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선거 전략적인 문제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3위 후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제3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3위 후보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한 2위 정도 또는 1위나 누가 계속 단일화로 손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단일화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3위 후보가 그 단일화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만약에 이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지율이 치솟아서 뭐 2위하고 바뀌었다 뭐 이러면 모르지만 예.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은 계속 그 단일화 안 한다고 해명하다가 선거 끝날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리면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준석 후보가 단기간에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기 전에는 계속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성사 여부와 관련 없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 파동, 한덕수 전 대행과 뭐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바닥에 내려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저는 급속하게 회복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를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의 역량에 달려 있죠. 장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일단 6% 기록하는 여론조사까지가 나온 상황인데 뭐 앞으로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국민의힘에 오히려 쏠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여론의 흐름을 좀 주시해서 봐야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변수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완주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의 어떤 주도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에 나서거나 노력을 할 어떤 동기가 크게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